작년에 하고 기분이 참 좋았던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 과학 터치하고 저희 부산대학교에서도 일반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뭐 과학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뭐 영재원에서도 하는 걸 제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만난 학생이 또 딴 데서도 이렇게 와서 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 보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 금요일에 과학 터치 여기 참석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데 이런 것도 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다른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영하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자연에서 배우는 나노 기술인데요. 뭐 다양하게 이제 이 연구할 때 접근한 법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자연에서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은 살아남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수십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여러 가지 진화를 거치면서 지금 살아남기에 어떤 중요한 각자만의 어떤 기술,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방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자라든지 앞으로 생활하는데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자연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면서 응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은 좀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자연을 모방하는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자연에서 모방하는 것 중에서 이제 구조나 이 특징들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특징들도 있겠지만 이 색깔에 대한 모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색은 결국 이 빛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런 생체 모방한 이 빛을 이용해서 이제 센서로 활용을 할 건데 이 센서에 사용되는 물질이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생체 모방과 이제 빛, 이 바이러스 물질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 생체 모방한 어떤 센서, 우리 뭐 리트머스 종이처럼 대상 물질의 색깔이 바뀌는 센서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떤 융합 학문의 필요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고래 엄청 크죠, 그죠? 흰 긴수용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이 대왕 고래라고 하는데 길이가 약 30m, 무게가 이제 170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길이가 30m라고 하면 대충 뭐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여기 저기까지가 한 30m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170톤은 상상이 안 돼요, 그죠? 얼마만큼 무거운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큰 크기인데요. 양근도 선생님께서 상품도 준비해 주셨는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래가 왜 이렇게 덩치가 클까요? 오이구야 이렇게 정말 여기 우리 학생. 오 맞습니다. 이 쉬운 문제였나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과학과 학생들하고도 수업하고 오늘 지상과 학생들도 수업하고 하는데 고등학생들 잘 모르던데 몸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너무 빨리 답이 나왔는데요. 조금 여기서 시간을 조금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인 말로 하면 이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나노하고도 엄청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노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나노는 이 크기의 단위인데 매우 작은 크기로 가게 되면은 결국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개수 자체가 표면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표면을 가져서 어떤 반응성을 높인다든지 다양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덩치가 커지는 거, 고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 여러 가지 기술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그만의 법칙을 보면은 몸이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줄어들어서 체온을 외부로 덜 뺏기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노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결국 모든 물질들이 특히 한 개 또는 8개로 이루어진 이 정류면체 같은 경우에도 8개 입자가 고스란히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죠. 그죠? 각각 주변 외부랑 이 접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열을 쉽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늘어나서 26개짜리 또는 56개짜리 또는 10by 10by 10, 10개씩 이루어져 있는 정류면체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이 이루는 비율이 전체 개수에서 이제 50%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개발하고 있는 나노 기술에서는 안 좋은 현상인데요. 하지만 체온을 유지하는 데서는 이 전체 계수에서 반 이상이 바깥쪽으로 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에너지가 온도가 바깥쪽으로 유출되는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뭐 대왕 오징어도 그렇고 아까 고래도 그렇고 바닷속은 온도가 매우 낮죠, 그죠? 수온이 영하 뭐 20도, 30도 낮을 텐데 다른 것들보다 특히나 고래가 덩치가 큰 이유는 고래는 포유류죠, 그죠?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크게 갈수록 내부에 있는 열을 덜 뺏기기 때문에 안정하게 체온을 유지하고요. 그쪽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 고래가 큰 덩치를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그 서양 사람하고 이제 동양, 특히 이제 그 남미란다. 저기 동남아 사람들 비교했을 때 북유럽 쪽에 게르만족 사람들은 덩치가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좀 작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 이유도 이제 북유럽 사람들, 원래 이제 북쪽에 살던 유럽 사람들은 춥기 때문에 몸을 크게 유지해야지만 체온을 덜 잃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이제 적도 지방의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동남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덥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몸을 작게 가야지 몸 안에 있는 체온을 빨리 열을 발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어떤 이 각각의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모방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미믹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스는 이제 생명을 뜻하고, 이제 미믹스는 이제 모양이나 이제 흉내를 내는 이제 그리스 단어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요거 그대로 이제 붙여서 보면은 바이오 미믹스라고 하면은 이 생명을 모방한 생체 모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나 이 생물체의 이제 특징들을 모방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여기 엉겅퀴, 찍찍이, 꼭 엉겅퀴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에 보면은 이런 어떤 접착력이 큰 식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여러분들 뭐 점퍼나 그런 것들이 찍찍이로 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해양 생물의 이 지느러미를 모방해서 이제 선박에 이제 프로펠러로도 이제 모양을 이 모방하기도 하고요. 뭐 믹서기 같은 것도 칼라꽃을 모방하고, 신간생 같은 경우는 KTX보다 조금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양이 앞에가 평평한 것보다는 이 뾰족하게 할수록 이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니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물총새를 모방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을 이제 모방하는데 크게 이제 구조를 모방하는 거랑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여드릴 색깔을 모방하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고요. 이제 구조 모방 쪽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가 아니고 다들 신고 있는 신발에 보면 주름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신발에 주름이 없으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미끄러지기 쉽겠죠, 그죠? 하지만 주름이 있으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 게이코 도마뱀이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요 게이코 도마뱀 요 많이들 봤을 겁니다. 요 많이 쓰이는 물질이 동물이어서 손바닥을 보게 되면 손바닥에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있어가지고 요 도마뱀은 이 벽면 유리창 요런 데 붙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딱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방해서 이제 신발 같은 거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거에다가 만들었죠. 모방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게이코 도마뱀 로봇을 만든 건데 이 손바닥을 여기 같은 모양으로 이제 모방했을 때 이 유리창 벽면에 붙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소금쟁이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표면 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다리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만든 것들도 있고, 그리고 유슈바클리에 이제 그 죽지 않는 바퀴벌레라는 게 있는데요. 바퀴벌레는 참 대단한 그 곤충이에요, 그죠? 저희가 어릴 때 요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 바퀴벌레는 핵폭탄을 맞아도 살아남는다고 배웠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들었었는데 그거 말고도 어떤 기계적인 우수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우수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우수한 건데, 여기 바퀴벌레가 있는데 여기 지금 돌이에요. 돌이고 요거 지금 이 심의상 이 돌을 지었는데 이 돌로 바퀴벌레를 쭉 누른 모습입니다. 근데 바퀴벌레는 특이하게 이 내장 기관을 탈착할 수 있대요. 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이렇게 눌러주면은 내장 기관을 뺐다가 힘이 이제 없어지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좋죠, 그죠? 이 잡으실 때 혹시나 보이면 안 되겠지만 보이시면은 꾹 눌러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모방을 잘 하면은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을 때 기계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뭐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서지거나. 근데 하지만 이 바퀴벌레처럼 이제 어떤 압력을 줬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부품들을 탈착시켜서 이제 그 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면은 쉽게 부서지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모방해가지고 어떤 로봇들을 만드는 시도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드론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드론들도 많이 날리고 하는데 뭐 로봇 벌 이때 당시는 뭐 드론의 초창기였는데요. 이 로봇 벌을 모방해가지고 이제 드론 형태의 이제 비행체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구조에 대한 모방도 많이 하는데 이제 색깔에 대한 모방도 이제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에는 여기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이제 구조색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흡수색이 있고 구조색이 있습니다. 흡수색은 우리 여기 학생이 입은 것처럼 이 빨간색 옷, 그죠? 이게 흡수색이죠, 그죠? 이 빨간색의 보색인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빨간색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구조색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뭐 동식물이든 돌이든 그 어떤 구조든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외부에서 우리가 흰색빛을, 백색빛을 주게 되면은 그 구조하고 결맞는 색을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이제 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합성한 것 빼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런 구조색이 훨씬 더 많고요. 이런 구조색들이 이제 이 동식물들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작새 깃털이나 요 나비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외부로부터 어떤 자기의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때 쓰는 어떤 패턴이잖아요, 그죠? 무섭게 보인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면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 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뭇잎 쪽에 사는 이제 그 풍뎅이 같고 이제 그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갈색인데요. 밝은 갈색이에요. 이게 왜 갈색이냐면은 나무가 평소에는 약간 갈색인데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보시면 이제 물을 머금어 가지고 약간 고동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 장수풍뎅이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없을 때는 갈색이다가 물기를 이제 흡수하게 되면은 이제 고동색으로 바뀌면서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색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구조색을 가지고 어떤 위협적인 형태라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쪽에 이제 활용되면서 진화되었습니다. 나비 같은 경우도 뭐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어떤 교배이기 때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겠죠, 그죠? 그래서 또 질문 한 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황인종이죠, 그죠? 우리는 황인종인데 흑인, 이제 백인이 있을 때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왜 다를까요? 우리 저기 뒤 학생 왜 다를까요? 맞습니다. 근데 요건 질문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멜라닌 색소가 달라서 다른데 이제 진짜 질문 드릴게요. 멜라닌 색소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검은색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이제 함량에 따라서 색이 다른데 멜라닌 색소의 함량이 왜 다를까요? 가 질문입니다. 우리 뒤에 학생.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보면 흑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멜라닌 색소가 많은 거잖아요. 왜 많은 거죠? 아닙니다. 이유가 잘못됐네요. 왜 흑인들이 멜라닌 색소가 많을까요? 혹시 딴 데서 과외 받는 거 아니지, 이거? 혹시 본 거 아니죠? 이거 우리 학생들 너무 손 잘 드네. 여기 우리 녹색 학생, 네네네. 맞습니다. 오, 다 대단하네요. 우리 학생 이거 받아갈까요? 맞습니다. 우리 햇볕이 이제 태양으로 받는 햇볕에는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파장이라고 하는 그 빛의 이제 어떤 특정 주기를 가지는 길이가 다양해요. 옹스트롱, 아까 나노라는 단위를 얘기했었는데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9승 0.00000001보다 더 작은 옹스트롱 단위만큼의 이제 주기를 가지는 것도 있고 파장이 심지어 이제 산보다 더 큰 이제 수십 킬로의 어떤 파장을 가지는 빛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데요. 그 부분 뒤에 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우리가 자외선은 몸에 해로운 거 알고 있죠, 그죠?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이런 적도 지방에는 햇볕이 매우 많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으면 그런 암,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가지고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요지방에 사는 사람들, 우리 인도나 아프리카 이쪽 지역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하게끔 이제 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반대로 보면 백인은 그럼 왜 이렇게 하얄까요? 가리고 왜죠, 녹색 친구? 맞죠? 막을 필요가 없는데 왜 하얄까? 그럼 우리하고 백인하고 차이는 우리가 백인 있고 황인 있죠, 그죠? 황인을 평균으로 봤을 때 백인은 더 하얗잖아, 그죠? 왜 하얄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 받아왔죠? 이거 아까 한 개? 우리 학생 받았어? 우리 학생. 그게 어. 뭐저 황인 음. 좀 사는 데는 음. 뭐 조금 저 아시아 쪽부터 햇빛이 중간 정도의 세기로 음. 되는 데라서 또 자외선도 뭐 그래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아서 적당히만 막으면 조금 그 피부가 안 좋고요. 저 백인은요? 백인이란 그 유럽이나 그쪽은 뭐 빛의 양이 더 훨씬 더 적어서 뭐 굳이 멜라닌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오케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학생, 한번. 멜라닌 어. 때문에 제가 태워 왜 퇴화됐어요? 왜 퇴화됐을까 질문이에요. 왜 퇴화됐을까? 혹시 있어요? 왜 퇴화됐을까? 필요가 만들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질문 바꿀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미국 사는 사람들은 원래 북유럽 사람들인데 미국과 살기 때문에 약간 문화가 비슷하게 가는 건데 이제 북유럽을 보면은 이제 핀란드나 이제 저쪽을 보게 되면은 해만 뜨면 사람들이 선탠을 해요. 나와가지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거랑 같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구름이 없고 햇빛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햇볕만 보면 나오는데 왜 막 선탠하고 그럴까요? 이거 한 번만 답 듣고 답을 말씀드릴게요. 햇빛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도움 주면 멜라닌 색소 만들어 버리면 햇볕 차단되면 안 좋잖아요. 햇빛이 뭘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긴 해요.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 여기 학생 오유 맞습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제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가 웬만한 필수 영양소들은 음식으로부터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든지 여러분들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다 취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 D는 안 됐었어요. 물론 지금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흑인들도 여기 그 유럽 지방에 살기도 하고 백인들도 아프리카 살죠, 그죠? 지금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선블락, 이 선크림이라고 하는 걸 바르면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할 수도 있고 비타민 D 팔아요. 비타민 D 먹으면 돼요, 그죠? 먹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던 이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화는 수백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간에는 사람은 반드시 햇볕을 받아야지 비타민 B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없으면 이제 그룹봉이 결리면서 이제 몸에 안 좋죠, 그죠? 근데 유럽 지방에는 진짜 햇빛이 짧아요. 제가 독일에 한번 가봤었는데 겨울에 1월 달쯤에 해가 한 10시 반쯤에 떠요. 10시 반, 11시쯤 떠서 이제 해가 늦게 뜨니까 잠도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점심을 먹고 뭘 조금 하려고 하면 한 3, 4시쯤 되면 해가 져요. 겨울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이던데 대신에 또 여름 되면은 또 백야 현상 나면서 해가 계속 떠 있죠. 그죠? 근데 그 계속 떠 있는 게 이런 어떤 중부 지방에 중위도 쪽에 있는 어떤 강렬한 햇볕이 아니고 해는 떠 있긴 한데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강렬하지 않고 조금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해만 뜨면 그죠? 해만 뜨면
빛을 받기 위해서 비타민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다음 질문입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여름에 검은색 옷 입으라고 해요? 입지 말라고 하세요? 입지 말라고 하시죠. 그죠? 이거 흑백 사진이긴 한데 실제 검은색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제 그쪽에 우리 가면은 중동 지방 가면은 여기 이름은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다양하던데 뭐 보커라고 하기도 뭐 여러 가지 있던데 검은색 천을 덮어 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더운 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방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검은색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입고 있을까요? 종교 아닌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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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비슷한데 조금 아닌데. 대류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생 할까요? 검정색이 빛을 흡수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검정색이 빛을 흡수해버리니까 피부에는 어. 상대적으로 적게 빛을 받을 수 맞아요. 맞습니다. 검정색이 빛을 흡수해요, 그죠? 흡수하고 어머니 말씀도 맞아요, 그죠? 우리가 검은색 옷을 여름에 입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티셔츠나 이런 난방 같은 거 입을 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옷을 가볍게 입으니까 지금 옷이 피부랑 접촉해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는 검은색 옷 입으면은 햇볕 받으면 검은색 옷 열받아가지고 뜨겁고 그게 피부로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그죠? 덥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검은색 두꺼운 천을 덮어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는 또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비닐하우스하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요 검은색 천을 이제 주변에 덮고 있으면은 검은색 바깥쪽 부분이 태양의 에너지를 열을 다 흡수해가지고 바깥쪽은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근데 하지만 그 빛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내부는 이제 시원한 거죠, 그죠? 반대가 이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빛들이 통과해요, 그죠? 통과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반사될 때 다시 이제 갇히게 되면서 이제 더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은색 천을 옷에 피부에 접촉되지 않고 우리가 덮어 쓰게 되면은 안쪽은 시원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북극곰, 북극술록, 북극새가 있는데 얘들은 왜 흰색일까요? 저기 학생, 남학생, 아니에요. 검은색이 빛을 흡수한다니까. 검은색이 빛을 흡수해요, 그죠?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 학생. 다시, 빛이 참, 다시요. 어, 어. 근데 왜 산란시키는 건 보호색은 약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약간 좀 애매하네요. 이들은 알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틀린 답하면 안 돼. 우리 그 빨간색 옷 학생. 흰색은 음. 빛을 반사하니까 음.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보호할 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학생이 시작은 맞았었는데 끝이 조금 애매했어요. 받았잖아. 못 받았어요? 흰색이 모든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저기 싹 다 눈이니까 색깔이 눈이 전부 다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색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가 두 번째 주자 학생하고 같은 대답인데 조금 약간 보호색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보호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보호색도 있겠죠. 그죠? 이 눈이 많으니까. 근데 북극슬록이나 북극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색을 띄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북극에서는 최상위 계층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보호색이 필요 없고 사실 뭐 뭔데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조금 숨긴다는 개념에서 좀 갈 수 있지만 그보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체온하고 관련된 걸 얘기했을 때 왜 이제 흰색일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흰색은 빛을 산화시키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흰색은 여기 지금 흰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까 방금 여기서 사실은 답을 준 건데요, 그죠? 여기서 답을 준 건데 이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빛이 산란해 가지고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우리가 우유가 요색으로 보이잖아요,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유는 사실은 하나하나 알갱이가 흰색이 아니고 거기 들어있는 이 입자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산란이 나면서 우리 눈에 흰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북극에 있는 이 동물들도 깃털은 사실은 흰색이 아니고 투명한, 육모가 투명한 색인데 빛들이 이제 들어가서 산란되면서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흰색이 투명하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빛들이 잘 내부로,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깃털처럼 되어 있으니까 산란이 일어나면서 안쪽으로 더 빛을 잘 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부의 체온을 따뜻하게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도 한 번씩 흰색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알비노인데요. 그죠? 이 유전적인 변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 중에서 알비노의 색깔은 뭘까요? 왜요? 악어예요. 아니야, 너무 놀리면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알았어? 전부 다 알비노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알비노, 이제 술록, 알비노 악어, 새, 이제 개구리, 공작새인데 아까 이제 물론 진화 입장에서 자기들의 특징이 있는 색깔을 유지해야겠지만 이렇게 유전적으로 변형에 의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오래 살아남기 힘들어요. 각 지역에서 보통 도태되거나 뭐 자기들은 살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모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색 모방에 대해서. 색깔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빛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빛을 얘기할 때는 이제 파동성이랑 입자성 두 개를 얘기하죠. 그죠? 요 입자성 같은 경우가 이제 빛이 어떤 에너지를, 정량화된 크기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이제 의미이고, 요것들이 여러분들이 요새 조금 들을 수 있는 뭐 태양전지라든지 LED, 고기에 쓰이는 또는 실리콘 이제 반도체에 쓰이는 것들이 이제 빛의 입자성을 이제 가지고 활용되는 것들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고전적으로는 일단 빛은 파동성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파동성은 여러분들 물 속에다가 이제 빛을 했을 때 또는 컵 안에 이제 유리막대 넣었을 때 유리막대가 휘어져 보이는 굴절 또는 어떤 틈새를 지나갈 때 빛이 꺾이는 이제 회절, 빛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반사, 그런 것들이 다 파동에 관련된 거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색도 이제 빛의 파동성에 이제 기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동성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빛은 다양한 파장이라고 하면은 빛이 위아래로 굴곡져 가는데 파동처럼 되는데 이 파동이 한 번 회전할 때, 모양이 한 번 반복될 때 거리가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파장은 매우 작은, 아까 옹스트롱이라고 했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0.09개의 1 있는 그게 이제 옹스트롱인데요. 그 옹스트롱 크기의 파장도 있고 쭉 길어지면은 1km 이상의 공룡보다 큰 파장도 있어요. 그죠? 다양한 파장들이 태양에서 오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이라 해가지고 이제 300나노에서 800나노미터 사이 엄청 큰 범위에서 매우 일부만 사실은 우리 눈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빛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는데 이 빛은 자기가 가지는 이 파장에 관계되는 크기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상호작용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은 잘 못 들을 수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차 운전하실 때 우리 이제 FM 라디오나 AM 라디오를 듣는데 이 시내에서는 FM이 잘 들리다가 이제 고속도로 타고 쭉 산 있는 쪽 가면 FM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사실 산간 지역에는 이제 AM을 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라디오 웨이브에서 FM이 조금 더 파장이 짧고요. AM이 더 깁니다. 근데 파장이 짧더라도 FM이 충분히 긴데 우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이 빌딩보다는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빌딩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빛을 제가 라디오 파장을 받으면은 제 몸은 이 라디오 파장은 지금 10m에서 100m 사이잖아요. 그죠? 제 몸은 1m 안 되기 때문에 파장이 그냥 지나가요. 몸하고 이제 어떤 간섭을 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도시 내에서 이제 FM 파장은 이 건물이 우리가 이게 너비가 100m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나가는데 산으로 가게 되면 산은 길죠. 그죠? 산은 100m 될 수 있어요. 그죠? 100m도 되고 1km도 되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에 가게 되면은 이 FM이 라디오파가 산하고는 간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지직지직 거리면서 안 들리죠. 그죠? 근데 그 FM보다 AM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산악지형에서 AM을 쓰게 되면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 산조차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AM도 그 산악,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걸리는데 그게 결국 이제 파장하고의 물질하고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UV 흑인들이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 작아지게 되면 우리 몸이 한 뭐 두께 봤을 때 또는 길이로 봤을 때 1m 정도 미터 단위로 봤을 때 미터 단위보다 크면은 우리 몸을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거의 없는데 1m보다 이제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은 그 파장이 관련된 것들과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는데 보시면 매우 작게는 이제 이게 헥산이라고 하는 매우 이 아미노 액시드의 기초적인 물질 또는 DNA 여러 가지 단백질 세포들이 있어요. 뼈도 있고 그것들과 무조건 상호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UV는 어떻게 돼요? UV는 매우 짧죠, 그죠? 세포 단위 크기고 엑스레이 우리 엑스레이 1년에 몇 번 이상 쪼이면 안 된다고 하죠, 그죠? 그 이유가 엑스레이는 이미 단백질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단백질하고 DNA하고 반응하고 원자력에서 나올 수 있는 감마 쪽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모든 세포의 근본 단위하고도 이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면서 악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물이 진동하는 진동수하고 요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직 전자레인지 많이 안 쓰겠지만 물기가 없는 거를 전자레인지 넣어버리면 새까맣게 타버려요. 거기에서 진동할 수 있는 같이 간섭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결국 물에 진동하는데 어떻게 돼요? 물에 진동할 때 음식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죠?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물 분자를 진동시키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온도가 낮을 텐데 진동시키니까 열받겠죠, 그죠? 온도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때는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엑스레이나 이제 감마가 몸 안에 있는 세포와 간섭하면 어떻게 됐어요? 세포를 흔드는 거죠, 그죠? 그럼 세포가 열받아가지고 변형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부 암이라든지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 UV 밑으로는 감마 엑스레이는 맞으면 여러 가지 작용들을 아까 우리가 우리 전자레인지에 우리 몸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을 흔들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거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자레인지도 맞으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도 이제 우리 세포를 건들지 못하는데 우리 몸에는 70%가 물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은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파장들이 있는 걸 기억하고 이런 파장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장과 관계되는 물질과 만나면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 할 때 빛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색하고 빛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붉은색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색인데 보통 색의 삼원색은 마그젠타 빨강, 사이안 파랑, 옐로우 노랑, 시안 이 세 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색은 물감 섞으면 어떻게 돼요? 검게 되죠, 그죠? 이 세 개의 색을 섞게 되면 검은색이 되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하향이 되는데 잠깐만 한 개 더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 외에 나머지 색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빨강이 보이는 거고 녹색은 녹색 이외에 나머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녹색이 보이는 거고 검은색은 모두 흡수하는 거, 흰색은 모두 반사시키는 건데요. 여기 바둑알이 이런 어떤 흡수색의 특징을 잘 조금 재밌게 이제 표현한 물질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서 혹시 바둑 두는 친구들 있나요? 어이구, 바둑 둬요? 바둑은 흰 돌하고 검은 돌이 있는데 흰 돌이 커요? 검은 돌이 커요? 왜 검은 돌이 커요? 혹시 내 수업 들은 적 있어요? 잘 안 해요, 그죠? 검은색이 더 큽니다. 바둑알 보시면은 실제로 흰 돌보다는 검은 알이 더 큰데 그 이유는 검은색은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차를 살 때 아버님들, 어머님들은 조금 큰 이제 세단 같은 거 사게 되면 검은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은 차가 실제로 흰 차보다는 작아 보여요. 차는 똑같이 이게 두 개를 딱 또 보면은 그때 보면은 약간 착시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검은 돌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실제 대국할 때 돌을 놓는데 검은 돌하고 흰 돌이 크기가 달라 보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바둑알은 좀 잘 만들어진 바둑알은
흰 돌보다 검은 돌을 조금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 같게 보이게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으로 넘어가면은 빛은 이제 색하고 다르게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 RGB라고 되어 있고, 그죠? 요것들은 섞으면은 흰색이 됩니다, 그죠? 그 색의 삼원색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죠? 빛은 섞으면 흰색이 되고 색은 섞으면 검은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조색에 대한 빛에 관련된 이 구조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나노 구조, 작은 구조체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노 사이즈의 작은 구조체가 있을 때 외부에서 이제 빛이 아까 얘기했던 옹스트롱부터 1km까지 다양한 빛이 들어갈 텐데 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간격, 크기하고 간섭할 수 있는 색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이 보이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가시광선 얘기할 때 여기 300m 쪽 가게 되면은 이제 보라색, 400m 블루, 파란색이고, 그죠? 이 길게 800m 긴 파장으로 가면은 빨강색이죠, 그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감마가 에너지가 크죠. 감마가 에너지가 큰 거고 UV가 큰 거고 이 IR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라디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게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제 붉은색이고 짧은 게 이제 푸른색 쪽인데요. 그거랑 관련돼서 보면은 요 크기가 작을 때는 아까 400나노미터 이제 푸른색 색깔이 이제 간섭되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고 크기가 커지거나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은 800m 붉은색이 보이게 되면서 요 크기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이제 구조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색이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 흡수색은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종이 같은 경우 햇볕에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색바래죠, 그죠? 색바래는 게 종이도 뭐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색은 이 종이는 원래 흰색 아니에요. 종이는 약간 누런색인데 우리가 하얗게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염료나 안료를 섞은 건데요. 저게 햇볕에 오랫동안 두면은 이 분자들이 햇볕의 에너지 때문에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이제 누렇게 다시 돌아오거나 옷도 오래 입으면 이제 우리가 색이 빠지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색바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조색은 이런 어떤 나노 크기의 형태의 간격에 의해 나오는 색깔이기 때문에 햇빛에 날아가지가 않아요. 얘들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한번 만들면은 색깔을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고 색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푸른색의 이런 흡수색보다 조금 더 약간 영롱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빛나면서 조금 색깔이 더 이쁜 색깔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페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나 건물의 이제 벽면에다가 붙이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모방해서 이제 자연에 있는 구조색을 모방해서 만든 게 이제 광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뭐 저희가 연구할 때는 근데 똑같은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뒤에 있으려나요? 아까 그 나비라든지 또는 뭐 그 풍뎅이 그런 구조들을 모방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1차원, 뭐 2차원, 뭐 3차원으로 이제 모방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색을 주게 되면은 요 간격, 크기에 결맞는 색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은 색소가 아닌 빛의 간섭 현상으로 나타나는 구조색이어서 색바램, 빛바램 현상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리를 간단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아까 파동을 이용하는데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스넬의 법칙이죠, 그죠? 결국은 빛이 물을 지나갈 때 이제 휘어져 보이는 현상인데 그거 말고 이제 브래그 법칙이라고 요거는 아마 초중고에서는 잘 안 나올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이 바다에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특정 이 비슷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돌들이 있는데 요 돌들을 향해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으면은 파도가 쭉 밀려올 때 넓게 해운대 바다에서 쭉 넓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 파도가 처음에는 같게 오고 있는데 요 돌들이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요쪽이 먼저 요돌에 부딪히겠죠, 그죠? 그러면 요쪽 빛은 오는 사이에 돌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파도가 부딪혀서 반사될 때 요쪽 빛은 그 다음 돌이 있을 때까지 처음에 같은 경로로 오다가 요만큼의 경로차가 생깁니다. 파도가.
그러니까 왼쪽 편은 오다가 그 다음 돌을 만나가지고 꺾이게 되면은 파도가 꺾여서 가게 되는데 이때 다시 우리가 파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 왼쪽 오른쪽 파도가 같은 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파도가 이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는 같은 팔을 평행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꺾인 건 바로 꺾였고 두 번째는 요만큼 굵게 선으로 되어 있는 만큼 더 경로를 더 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로를 가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서 요 길이가 이 파장의 정수배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됐을 때 이것들이 만족하면서 색깔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 D고죠. 입사가 세타이기 때문에 D 코사인 세타 하면 한 변이 나오고 여기 두 변이니까 2D 코사인 세타 쉬운 수학 함수예요. 그죠? 그걸로 했을 때 공기 중에는 굴절률이 1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2D 코사인 세타라고 하지만 어떤 물질로 차있을 때는 그것들의 굴절률을 고려해가지고 2n 굴절률과 D 코사인 세타가 파장의 정수배라고 해서 결국 뭐예요? 결국 그냥 딴 거 다 무시하고 여기 간격 D 값에 의해서 파장 색이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입사각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동물원 가면은 앵무새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앵무새도 구조색이에요. 그 깃털. 근데 앵무새를 앞에서 볼 때랑 옆에서 빗들어서 보면은 색깔이 조금 달라 보여요. 그것들이 이제 요 입사각이 바뀜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방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모방해서 이제 다양한 응용에 이제 쓰려고 하고 있고요. 예일대학교에 이제 프룸이라는 교수가 이제 2000년도에 요즘에는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얘기하니까 네이처 뭐 사이언스 그러잖아요. 그죠? 네이처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저널 중에 한 개인데 네이처에다가 이 식물들 또는 동물들이 가지는 이 색깔들이 이제 실제 그거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하고 관련되는지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깃털에 있는 어떤 아까 나비의 깃털에 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요것들은 이 피부에 존재하는 피부에는 콜라겐이 있죠. 그죠? 콜라겐들의 어떤 정렬도에 따라서 색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푸름이라는 교수가 밝힌 게 뭐냐면 요 정렬도를 우리가 이런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파란색인데 요 정렬도만 가지고 나타낸 이 그래프하고 실제의 그래프가 잘 맞더라. 푸른 얼굴 원숭이도 마찬가지로 잘 맞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이제 네이처라는 좋은 저널에 이거를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한 10년 동안 전 세계 동식물 돌들을 다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다 잘 맞더라. 한 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사이언스에 어떤 걸 제시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 10년 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고대 시조새 화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 화석에 있는 깃털을 분석해서 고대의 시조새의 색깔이 뭔지를 이제 제시를 했죠. 그죠? 그냥 제시했으면 못 믿겠지만 10년 동안에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들 타당히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노력한 덕분에 지금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색깔들은 그 안에 존재하는 뭐 깃털의 형태라든지 콜라겐의 형태에 의한 색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칠면조라는 게 있는데요. 칠면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센서를 모방하게 된 이제 새인데 우리가 이 동양이 그래도 과학적이에요. 이 칠면조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터키라고 하거든요. 터키. 근데 터키에 오늘 찾아보면은 미국이 그 유럽의 터키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랑 축구했던 터키랑 무역을 하는데 이 무역 배 안에 이 새가 그냥 안에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터키라고 불렀다고 하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자는 칠면조가 그죠? 7가지 얼굴을 가진 새죠. 그죠? 모양이 7개는 아니고 색깔이 3개입니다. 여기 지금 붉은색인데 이 칠면조는 붉은색, 진주색, 푸른색 3개의 색깔을 가집니다. 일본에서는 요 7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7개의 숫자가 아니고 많은 숫자의 얼굴색을 가지는 새라는 뜻에서 칠면조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색이 아니고 칠면조 피부 내에 존재하는 콜라겐의 정렬에 의한 색이라고 저희가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 색이 근데 왜 바뀔까? 저희가 같은 날 찍은 같은 새예요. 같은 새인데 칠면조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기분 상태나 흥분 상태나 또는 교배기 때 색깔이 바뀐대요. 이렇게 왜 바뀔까 봤을 때 사람도 이제 흥분하면 얼굴이 붉어지죠. 그죠? 그럼 혈관 내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붉어지는 건데
이 콜라겐만 확대해서 찍어서 그렇지 사실 세포 내에는 콜라겐도 있고 옆에 혈관도 있고 뭐 세포도 있고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칠면조가 흥분하게 되면은 이 혈관을 팽창시켜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구조에 영향을 줘서 색깔을 바뀌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멜레온도 비슷하다라고 일단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이런 어떤 외부 자극, 흥분시켰을 때 생기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색깔 바뀌는 거를 기반으로 이제 센서를 개발을 한 거를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재료 쪽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제 처음에 우리 생체 모방 얘기했고, 빛 얘기했고, 재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좀 이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결국 인류의 발전은 재료랑 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죠? 우리 간석기, 뗀석기 시대에 돌 갖고 하다가 그다음 뭐 나와요? 그죠? 청동, 황동 하다가 애들이 장신구 쓸 땐 좋지만 무기로 쓸 때는 너무 물러서 안 좋죠. 그죠? 그다음에 뭔가요? 맞습니다. 철기 시대. 철기 시대 넘으면서 지금도 저는 철기 시대의 마지막 또는 1900년부터는 이제 실리콘 시대의 이제 시작점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혼재되어 있고요. 사실 현재는 이제 하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1900년도에 이제 양자라는 게 발견되면서 지금 우리 여전히 실리콘 기반,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재료 때문에 난리죠. 그죠? 이게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많은 소자들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실리콘 시대에 이제 있고 우리가 일본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은 우리의 재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이 재료가 현재는 이제 국가의 과학의 어떤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1900년도에 이제 실리콘이 오다가 실리콘의 단점 때문에 최근 한 20, 30년 동안은 이제 유기 물질이 쓰였어요. 요즘 혹시 그러니까 많이 들을 수 있죠. TV OLED가 있잖아요. 그죠? LED가 있고 OLED가 있는데 OLED 앞에 이제 유기 LED라는 뜻이에요. 투명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가지고 유기 물질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래핀, 뭐 페로스카이트, 은 나노와이어 등등 같은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효율 좋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물질로 이제 활용되기 위해서.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 거는 원천성 있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물질, 그리고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있는 거고요. 에릭 드렉슬러라고 이제 MIT의 교수가 이제 자기 책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만약에 어떤 물질이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복제하고 스스로 조립, 우리 레고 만들듯이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진짜 진정한 어떤 미래 물질이다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 한 예로 저희가 믿고 있는 거는 바이러스가 그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감기 바이러스 하면은 사람한테 이제 숙주한테 왔을 때만 생명체죠, 그죠? 바이러스는 몸 숙주 밖에 나오게 되면은 무생물이에요, 그죠? 그냥 고분자, 필름 형태 되는데 재밌는 물질이죠, 그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에이즈나 지카, 에볼라처럼 이제 매우 이제 유용한 물질로 여겨지고 있는데 요 단백질 모자이크 바이러스처럼 어떤 모양을 잘 활용한다든지 또는 그것들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해로운 게 아니고 유익한 물질로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물질은 이제 M13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길쭉한 실 모양이고요. 우리가 이 심지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를 우리가 유전자 조작하게 되면은 이 표면에 있는 어떤 화학적 구조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진화고요. 그리고 요 물질을 이제 숙주가 이제 대장균인데요. 대장균하고 요 물질하고 그다음에 영양분 그리고 이제 물을 주게 되면은 아무런 도움 없이도 개체수가 복제돼서 늘어나요.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길쭉한 형태여서 이게 액정성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액정은 사실은 그 LCD 요즘 잘 안 쓰는데 LCD 모니터 좀 있어요. 요즘 남아있는데 LCD 모니터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액정 디스플레이인데 그거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정렬이 잘 돼요. 그래서 자기 조립 층층층 쌓을 때 자기 조립이 잘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에릭 드렉슬러라는 교수가 말한 거에 부합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박테리오 파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은 뭐 새로운 유형의 인류 최대 이익을 위한 화학 물질을 개발하는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노벨 화학상도 탔어요.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 관심 있는 이제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아까 그 칠면조 내에 있는 콜라겐 모양과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이 색깔은 바이러스로 만든 색깔인데 우리가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서 흰색부터 다양한 색깔들을 이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죠? 아까 칠면조가 색깔 바뀌듯이 우리가 외부에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가하게 되면은 이거 구조의 간격이 바뀌게 되면서 다른 색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 리트머스 종이처럼 그죠? 리트머스 종이처럼 색 변화를 주면서 리트머스 종이는 이제 산성도가 몇인지, pH가 몇인지를 보여주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미세먼지의 농도가 몇인지를 알 수 있는 센서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센서 활용도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물을 가해줘 봤는데 이게 처음에 만든 이제 리트머스란다. 저희 그 바이러스 센서인데요. 습도를 높여주면은 바이러스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을 잘 머금어요. 물을 머금다는 말은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색깔이 주황색에서 빨강색, 녹색에서 노란색, 파란색에서 녹색 됐단 말은 크기가 큰 방향으로 장파장대로 옮겼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습도를 제거하게 되면은 녹색에서 파란색, 주황색에서 노란색 감에서 짧은 파장대, 단파장대로 이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습도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실제 이제 습도를 가해주게 되면은 요 바이러스로 만든 이 색깔, 구조색 필름이 색깔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양을 가지고 이 농도를 측정하거나 이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센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말고 에탄올, 메탄올, 뭐 프로파놀, 에테르, 핵생 같은 걸 넣었을 때 색깔이 다 다르죠. 그죠?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제 눈으로 보일 수 있는데 리트머스 종이 혹시 써봤어요? 가장 단점이 뭐예요? 이거 똑 담그면 뭐 한번 써도 못 쓰는 것도 단점이고 똑 담궜을 때 색깔이 바뀌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pH가 몇인지 몰라요. 우리가 갖다 대봐야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색 센서의 조금 단점인데요. 얘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렇다 하지만 이거 없이 보면은 뭐가 뭔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뭐 CCD 카메라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각 밴드에 RGB, 아까 빛의 삼원색이죠. 그죠? RGB를 저희가 빼내서 분류를 했더니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은 질병 진단,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체내의 어떤 메타볼리즘 변화 때문에 입에 있는 입에서 나오는 성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분석하면은 이제 암도 진단할 수 있고 뭐 치매도 진단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 암 냄새를 맡는 개가 있거든요, 그죠? 암이 걸리면 사람의 입에서 이제 특유의 냄새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하면은 질병 진단에 쓸 수 있다는 거고 또는 뭐 새집 증후군처럼 뭐 페인트에서 나온 냄새들을 분별할 수도 있고, 그죠? 미세먼지 같은. 그리고 이제 원산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양고추 매우 맵잖아요, 그죠?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매운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향들을 이제 분석하는 센서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사실 뭐 꼭 위험한 물질 아니고도 뭐 커피나 와인이나 향수처럼 뭐 그냥 향 나는 것들은 다 검출할 수 있는데 쓸 수가 있고요. 좀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이거는 조영구의 트렌드 하디슈에서 저희 실험실 와서 찍은 게 있는데 이거 조금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기 힘들고 한번 이게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센서가 개발되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코라는 얘기를 혹시 신문이나 어떤 그 언론 매체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보통 이제 센서 중에 가장 잘 개발됐다는 게 임신 테스터기, 당뇨 진단기, 그 다음에 pH 아까 그 리트머스 종이가 완벽한 센서예요, 그죠? 좋은데 단점은 하나밖에 측정을 못해요. 임신 여부라든지 당뇨 여부 또는 pH밖에 측정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센서 쪽에서는 지금 하나의 센서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측정하는 것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한 개만 들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만능 센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코로 가지고 있죠, 그죠? 사람의 코가 만능 센서예요, 그죠? 어떤 냄새가 오더라도 우리는 다 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가 이제 이 코를 모방하는 게 이제 인공전자 코인데 사람의 코는 한 600만 개의 센서가 있고 개는 3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향이 오게 되면은 600만 개가 서로 다른 반응을 하면서 패턴을 보여줘야 되는데 600만 개가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의 개수보다 3억 개가 가질 수 있는 패턴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단순하게 개수 차이는 50배인데 감도 차이는 거의 1억 배랍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마약 탐지할 때 땅속에 뭐 몇 미터 안에다가 마약을 조금 소량 넣어놔도 개는 다 맡을 수 있대요. 최근에 LA 갔더니 LA도 약간 개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좀 위험하겠던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한 다음에 개로 이렇게 냄새 맡는 거를 이제 공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개코 K9이라고 하는데요. 개코를 모방하는 게 센서에서는 가장 이제 꿈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억 개 이상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개수의 센서 어레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언론에 보면은 뭐 4차 산업 나오면서 센서 얘기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빅데이터랑 딥러닝이랑 AI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센서를 이제 어레이를 많이 해서 개수를 늘리면은 색깔 이쁘죠, 모양 이쁘죠, 그죠? 뭔가 멋있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매트리스에서 보는 패턴이 나왔는데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눈으로 봐갖고 이런 많은 개수의 패턴을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얻는 게 이제 빅데이터 하는 거고 이 빅데이터 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 이제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AI 기술인 거죠, 그죠? 그래서 4차 산업에서는 지금 센서와 빅데이터, 딥러닝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센서를 계속 늘리면 장점은 아까 하나의 센서로 볼 때 만약에 여기 지금 항생제인데요. 하나의 센서로 보면은 요거 두 개 구분하기 힘들죠, 그죠? 전혀 구분할 수가 없는데 어레이로 개수를 늘리는 센서로 구분하게 되면은 서로 미세한 패턴 차이로 인해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이 개수가 여기는 지금 9개지만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미세한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결국 개만큼 3억 개의 센서를 만들 수 있다면 이제 꿈의 센서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작은 센서와 이 스마트폰이나 뭐 작은 어떤 분석 기기가 있으면 전 세계의 위험 물질들을 쉽게 이제 센싱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뭐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 전송을 이용해서 보내게 되면은 뭐 여기서든 집에서든 전 세계의 어떤 오염 정보 또는 뭐 향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 연구의 내용에 대한 건 그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융합 얘기 짧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료 얘기했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 시대, 뭐 산업 시대에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IT랑 BT 바이오 시대에 NT 나노 시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섞여 있어요, 그죠? 이미 융합 시대로 이제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 어떤 하나의 어떤 기술로만은 힘듭니다, 그죠? 각기 서로가 다 엮여 있어가지고 융합이 필수인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융합을 하게 됐는데 제 경험을 살려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화학을 전공했었습니다. 학부도 화학이고 석사 박사도 이제 화학을 했는데 학부는 이제 순수 화학을 했고요. 석사 때는 물리학을 했는데 박사 때는 지금 OLED, LED 모니터 같은 거나 아니면 태양전지 같은 그와 비슷한 소자를 가지고 홀로그램 이미징 저장 및 재생을 했었어요. 지금 홀로그램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꿈의 기술 중에 한 개인데 어떤 데이터 정보를 이제 입체적으로 저장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건데요. 저쪽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조금 박사 후 연구원을 하게 될 때 요 오늘 소개드린 바이러스라는 물질을 이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갔더니만 요 바이오 하시는 쪽에서는 생물 전공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색이나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이제 다양한 어떤 학문지 지식들이 이제 에 기반해서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구조색도 만들고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화학, 광학, 이제 고분자, 바이오를 통합했을 때 이제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코 쪽으로 이제 하게 되었다는 좋은 결과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융합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나노 융합에 나노는 사실 빼도 될 것 같은데 융합이 학생들은 참 싫을 수는 있는데 보면 이 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어요? 화학, 뭐 물리, 그다음 기계, 재료, 전자전기 다 있죠, 그죠? 다 있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직 초등학생들은 조금 많이 남을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들 특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저는 이제 유기화학, 이제 일반 화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요새 대학 입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화학 1, 화학 2, 물리 2도 안 배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학 공부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아까 낮에 지상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젊은 편이고요. 학교에 대학 교수님들은 50대, 60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20, 30년을 수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수업 스타일이나 그것들을 쉽게 바꾸려고 하시진 않으세요. 또 본인이 했던 그 기본적인 방침도 있고. 근데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고등학생이 대학 올라올 때 너무 선행학습이 덜 된 상태로 올라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대학에서는 그거를 고려해주지 않아요. 대학에서는 원래 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를 쫓아올 때 너무나 힘든 걸 많이 봐가지고 심지어 대학교 와서 고등학교 화학원, 물리원, 화학2, 물리2를 공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오기 위해서. 근데 이제 특히나 융합으로 가려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 온 학생들은 아마 이공계에 관심이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화학도 어렵고 물리도 어렵고 수학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공계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평생 이것들과 뗄 수가 없어요. 대학을 가서도 공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잠시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생물이나 뭐 지구과학을 했다가 화학 물리를 안 하면 괜찮겠지라고 했다 대학을 가면은 또 해야 되고 그럼 대학을 끝나고 회사를 가면 안 해야 되겠지 싶지만 이공계 중심으로 회사를 가면 또 해야 돼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수학, 화학, 물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망가지 못하는 거는 극복해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극복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절대 물론 뭐 어렵고 쉽고 싫을 수도 있지만 회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물리, 화학, 수학은 진짜 정말로 모든 어떤 이공계를 가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그것들을 바탕으로 또 융합을 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전문 지식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20년 전에, 20년 전쯤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너무 이 정보도 많고 급변하고 잘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 분야만 깊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넓고 깊게 가야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뭐 화학, 이제 그 물리,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넓게 가고 깊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다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